자신의 삶을 방해하는 타자 사례. 시모누 드 보부아르, 초대받은 여자. 시모누 드 보부아르는 20세기 최대의 지성 작가인 장폴 사르트르와 일생 결혼을 하지 않은 채 동거부부로 지낸 지성파 여류 작가로 너무나 유명하다. 20세기 중기와 후반기에 세계 문학을 이끈 유파는 뭐니뭐니 해도 사르트르를 중심으로 한 실존주의파였고, 그들의 활동 무대는 파리에서 사르트르의 주재하에 간행되고 있던 현대지였다. 이 문예지에 글을 발표하던 실존주의 작가들 가운데에서 시몬느 보부아르는 실질적인 남편인 사르트르와 더불어 실존주의 정신의 가장 철저한 지성적인 작가였다. 보부아르는 1908년 출생으로 사르트르보다 3살 아래다. 그녀는 가톨릭 계통의 여학교에서 중등교육을 마치고 소르본에서 수학하였다. 그녀는 소르본 재학 중 교수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는데 사르트르가 1등을 하였고 그녀는 2등을 했다고 한다. 보부아르는 조금 괴팍스런 사르트르와는 달리 그녀의 그 유별나고 독특한 실존주의 사상에도 불구하고 아주 원만하고 원숙한 인격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대학을 졸업한 후 마르세이유와 루앙 등의 중고등학교에서 교pon을 잡았으며 그녀가 다시 파리로 올라와 몰리에르 고등학교의 교수가 된 것은 그녀의 나이 28세 되던 1936년의 일이다. 프랑스에서는 중고등학교의 선생님도 교수라고 부른다. 1943년에 그녀는 처녀작 초대받은 여자를 발표하여 공전의 대성공을 거두었고, 그것을 계기로 그녀는 오랜 교단 생활을 청산하고 소설 창작에만 전념하는 작가 생활로 들어갔다. 벌써 독일군이 파리에 입성하여 시내에서는 레지스탕스 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시몬느 드 보부아르의 실존주의 사상은 그녀의 애인이요 사상과 문학의 영원한 동반자여 실제적인 남편인 사르트르와도 다르고 또 다른 저명한 실존주의자인 알베르 카미와도 다르다. 사르트르는 문학 청년 시절에는 주로 자신을 비롯한 개인의 존재 문제에 매달린다. 그는 존재의 허무성에 깊은 인식의 폭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대전에 참여하고 난 후 그는 프롤레타리아 사회의 건설을 위해 지식인의 과감한 사회 참여를 주장하는 쪽으로 기울어진다. 까미는 사르트르의 계급론적 참여론을 뛰어넘어 인간을 거대한 덩어리로 보고 그들 상호간의 괴로운 연대의식을 강조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그의 관심을 전적으로 기울인다. 시몬느 드 보부아르의 실존 문학과 문학 사상을 위하여 먼저 그녀의 처녀작이며 대표적인 초대받은 여자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이 소설에는 3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한다. 여류 극작가 프랑스와즈가 주인공이다. 촉망받는 연출가 피에르가 있는데 그는 프랑스와즈와 동거하는 사이이다. 또 파출부 겸 피에르의 비서 노릇을 하는 그자비에르라는 그의 먼 친척뻘 되는 미모의 여성이 등장한다. 프랑스와즈와 그자비에르는 피에르를 사이에 두고 사랑의 삼각관계에 빠진다. 사실 그자비에르는 언제나 텅텅 비기만 하는 이 집을 지키게 하려고 프랑스와즈의 정에 의해 여기로 초대되어 온 처녀이다. 그러나 피에르의 관심은 자꾸만 그자비에르에게로 쏠린다. 그녀의 젊음과 미모 그리고 깨끗한 영혼이 이 유능한 연출가를 유혹하기에 충분했다. 프랑스와즈는 벌써 중년의 나이로 여성다운 미를 잃어가고 있었으며 피에르와의 오랜 동거로 인해 서로가 조금씩 식상해 있었다. 프랑스와즈는 피에르와 그자비에르의 사이를 정확히 눈치채고는 고민에 빠진다. 피에르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이었다. 그녀는 그자비에르가 흠뻑 빠져있던 미남 배우를 잘 구슬러 둘을 결합시켜버린다. 그자비에르는 소원을 성취했으므로 피에르를 잊어버린다. 그러나 심리적 갈등에 시달린 피에르가 자원하여 군에 입대해버리자 프랑스와즈는 다시금 고독을 격심히 느끼게 되었다. 프랑스와즈는 그 미남 배우를 그자비에르에게서 뺏어오기 위해서 그녀가 홀로 있는 방의 가스를 틀어놓고 교묘한 수법으로 살해해버린다. 자살을 가장한 것이다. 완전 범죄로 끝난 것이다.
이 소설의 핵심은 사르트르처럼 개인의 무의미한 존재 문제를 탐구하는 데 있지 않고 주로 어떤 자아의 타자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즉, 어떤 개인은 종교나 인간 의식의 총체적 인식에 의해 결정론적으로 굳어진 가치관에 입각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 자유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거기에서 완전한 자신의 책임하에 선택적 행위를 하는 존재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므로 시몬느 드 보부아르의 주인공은 그 어떤 결정론도 인정하지 않는다. 외부에서 그에게 가해지는 어떤 가치도 무의미한 것이다. 종교나 도덕이나 윤리나 지적 체계 등을 그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완전한 자유 속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고 그 행동의 총화만으로 자신의 인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그에게 어떤 규율이 있다면 그것은 다만 양심이 있을 뿐이다. 프랑스와즈는 그자비에르를 미워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이다. 다만 그자비에르는 프랑스와즈 자신의 행복과 자유로운 선택적 삶에 방해를 놓는 타인의 자아일 뿐이다. 그럴 경우 그 타자의 자아를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초대받은 여자보다 2년 후에 발표된 보부아르의 또 다른 걸작 타인의 피는 그녀의 이론, 실존 철학을 더욱 심화시킨 작품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 엘렌느와 장은 그야말로 평범한 부부이다. 사랑했기에 결혼했고 아이를 낳아 기르며 누구를 괴롭히지도 누구에게서 괴로움을 당하지도 않으려는 평범한 부부이다. 그러나 조국 프랑스가 독일에 패하자 그들은 격심한 고통을 받는다. 타자의 자아가 자신들의 행복을 말살하려 드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이 거대한 방해 집단과 싸우기를 결심하고 레지스탕스에 가담한다. 시가전에서 엘렌느는 적탄을 맞고 죽어가는데 장은 그녀의 차가운 몸을 끌어안고 참다운 그녀의 사랑을 느낀다. 실존주의자는 세계 어디에서 행해지고 있는 전쟁과 정치적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실존주의 사상의 근원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실존주의자에게는 조물주도 없고 종교적 신앙도 없다. 자신의 존재는 가장 우연하게 거기에 그렇게 던져졌을 뿐이고 자신의 양심에 의해 선택하고 행동하고 그것을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이외에는 어떤 절대자의 명령이나 조언도 일체 무가치한 것이다. 그녀의 걸작 수필인 제2의 성은 여자는 왜 남자의 부수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점을 신랄히 비판한 일대 걸작이다. 그녀는 남과 여의 구별을 부정하며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그냥 인간일 뿐이라는 것이다. 여자의 실존적인 자아는 남자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데 여성다움, 아내의 길 등이 여자에게 강요되는 것은 남성 우위의 세계가 후천적으로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염의 여인 아베 프레보 마농 레스코. 흔히들 문학사에서 아베 프레보라고 말해지는 프레보의 원명은 앙투안 프랑수아 프레보이다. 프레보라는 이름 앞에 붙은 아베라는 말은 신부 혹은 수도원장이라는 뜻이다. 좌우간 아베 프레보라는 이 방랑객은 마농 레스코라는 조금은 괴이적고 또 철두철미하고 화끈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면서 또 운명적인 조그만 소설 한 편을 써내서 만고의 자신의 이름을 불후의 것으로 만들었다. 이 소설에 무슨 깊은 철학이나 한 시대를 가늠하는 심오한 문학적 사상이 담겨 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소설은 한마디로 말해 해프고 정조관념이 없고 무질서하고 낭비벽이 심하고 성질도 좋지 않은 어떤 여자. 그렇지만 그 살풋하고 돌아설 듯 하면서도 향기 나는 육체를 틈틈이 허락하는 젊은 여자에게 반해 넋을 잃고 따라다니다가 폐가 망신하는 어느 젊은 성직자의 이야기이다. 그 젊고 예쁜 여자의 이름이 마농 레스코이다.
먼저 저자인 아베 프레보의 일생을 살펴보아야만 이 소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베 프레보는 젊은 시절에 군인 생활을 했다고 한다. 그는 1697년에 태어나서 1763년에 죽었으니 18세기 전기와 중기에 걸쳐서 산 사람이다. 그는 군에서 나와서 베네딕트 교파에 심취하였고 이윽고 수도원 생활을 시작했다. 그의 나이 27세 되던 해 수도원 생활을 청산하고 영국, 네덜란드를 유랑하였다. 나이가 38세 될 때에서야 귀국하였다. 삐지의 세계에 대한 그의 동경과 알지 못할 여인에 대한 열정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오랜 방랑 생활을 하게 했다. 그는 귀국하여 당시의 대귀족 꽁티 공의 신부가 되었고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런 체험을 어느 귀족 청년의 회상이라는 글로 정리하여 발표하였는데 커다란 충격을 던졌다. 이 책이 출판되고 나서 수도원에서의 탈출과 피라 사건이 빌미가 되어 또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지로 유랑의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일생은 탈출과 유랑, 그리고 비밀을 간직한 뜨거운 열정의 발산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는 이런 방랑 속에서도 어느 귀족 청년의 회상이라는 책을 무려 8권까지 집필하여 출간하였고 마농 레스쿠는 이 시리즈의 제7권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지독한 연애소설이고 18세기를 대표하는 일대 걸작이다. 이 소설의 존재는 19세기에 걸쳐 전 유럽에서 일어났던 낭만주의를 가능케 했던 것이다. 흔히들 문학사에서는 아베 프레보를 100년 뒤에 나타나는 낭만주의 사상의 대가 장 자크 루소의 선구자라고들 한다. 이 소설의 주인공 드 그리웨는 프랑스의 시골 도시인 아미앙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물론 부모 곁을 떠나서 학업을 닦았던 것이다. 그는 졸업식에 참석하러 가는 길에 수도원에 들어가기 위해 이곳 아미앙에 나타난 아름다운 소녀 마농 레스코를 우연하게 만나게 된다. 그들은 만나는 순간 기이하게도 꿈쩍할 수 없는 열정의 포로가 된다. 그들은 파리로 도망쳐 동거생활로 들어간다. 그러나 마농은 매력이 넘치는 아가씨이지만 무엇보다도 정조관념이 희박한 여자여서 애인이 여럿 있었다. 게다가 낭비벽이 심했고 사치를 아주 즐겼다. 하지만 마음이 순진하고 의지가 박약한 그류에는 워낙 그녀에게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절규를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녀의 부정과 변덕 앞에서도 묵묵히 그녀를 찬양하고 그녀의 뒤를 따라다니며 사랑을 바친다. 결국 마농에게 버림받게 된 그는 절망한 나머지 자살까지도 생각했으나 겨우 정신을 차려 다시 신앙생활로 돌아간다. 그는 생시르피스 신학교에 입학한다. 그러나 마농을 다시금 우연히 만나게 되자 이런 결의는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다시금 마농과 함께 사요지방에서 동거생활로 들어간다. 이것은 끝없는 추락의 연속이었다. 부채는 쌓여가고 생활은 극도로 핍박해져 갔다. 결국 마농은 그녀의 범법 행위로 미국 남부지방의 노예도시 뉴올리언스로 유배된다. 미국은 지금의 미국이 아니다. 18세기니까 지구상 최고의 황량한 땅, 산 짐승들과 인디언들만의 땅이었다. 그리웨는 주저하지 않고 그녀를 찾아 떠난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마농의 겹치기 연희의 행각으로 그리웨는 결투를 하게 된다. 그는 사람을 해치고 살아남기 위해 마농을 데리고 사막으로 도망을 치게 된다. 결국 마농은 피로에 지치고 열사병에 걸려 죽게 된다. 그녀를 신대륙의 어느 한 귀퉁이에 묻은 그리웨는 끝까지 그에게 우정을 지킨 친후 티베르 지웨와 함께 프랑스로 귀국하게 된다. 이 소설은 인간 연애 심리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성 간에 느끼는 어떤 운명적인 열정을 철저하게 추적하고 찬양했다는 점에서
영원한 걸작이다. 어떤 두 남녀가 남자와 여자로서의 사랑을 느낄 때에는 그들은 거의 짐승과도 같은 열정을 느끼며 그것에 따라 행동에 들어간다. 이것이 인간의 이성, 사상, 종교와 문화를 부정하는 것 같지만 이것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답고 고귀한 것은 또한 있을 수 없다. 그리웨는 자신의 이런 열정이라는 것에 이름을 빌려 자기의 모든 과오를 변명하고 자신의 신앙, 가족, 도덕, 사회적 일체의 가치관을 파괴한다. 그에게는 다만 패배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는 인간 세상에 있어서의 성공과 패배의 큰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열정과 정욕을 끌어오르게 했던 이성애의 끝없는 헌신으로서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삼고자 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100년 앞선 선구자의 낭만주의 정신이다.